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 법안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양육비 관련 단체 등 관계자들의 소회와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여권이 연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 수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정의당 주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엄마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엄마는 성장이 더딘 아기가 장애 진단을 받을까 두려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어제 오후 양육비 이행 법안이 재석 158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인데 20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조마조마 지켜봤던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이 일단 통과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는데 장한지 기자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제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여야가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사건 재조사 여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설전과 입씨름을 벌이는 가운데 법사위원들에게 일제히 문자가 날아들기 시작하는 게 법률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살고 싶어요. 매일 한 번씩 죽고 싶다. 힘들다. 양육비를 이렇게 받기 힘드나 아들과 죽을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을 다짐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누가 또 죽어야 법을 만들어주실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절절하고도 절박한 호소입니다. 여야의 입씨름을 보다 못한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관계자들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법사위 의원들에게 양육비 이행 법안 처리를 읍소하는 단체 문자를 보낸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양육비 이행 법안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고 재석 158석에 찬성 158표, 반대와 기권은 0표, 투표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양육비 이행 법안을 발의한 국회 여가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소리내 웃으며 후련함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네, 혹시 어떠신지 듣고 싶어가지고요. 너무 다행이죠. 너무 좋죠. 이거 이동안 2년 넘게 계류했잖아요. 맞아요. 예, 애썼습니다. 진짜 고생했어요. 법안의 정식 명칭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을 통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 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어도 신용보험 정보를 관계기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열어놨습니다. 월급이나 부동산 압류 등 실효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정지라고 하는 또 강제 조항이 들어오고 또 본인의 동의 없이 또 금융자산 조회할 수 있고 이래서 저는 뭐 실효성을 담보했다고 보고 강제성도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그동안 법안 통과를 촉구해오며 노심초사해오던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는 법안 통과 직후 양육비 피해 100만 아동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줬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회원들도 지금 어제 또 이제 그렇게 법안 통과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가입자들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나도 이제는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법 하나 통과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관련법이 있고 없고가 양육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좌우한다는 것이 손민희 부대표의 말입니다. 법으로 안 되니까 그냥 이제 포기해야지라고 그냥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다시 받아야겠다. 이거는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권리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양육자들도 좀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아빠들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1심 승소를 이끌어낸 양소영 변호사도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어쨌든 양육비 미지급 이런 그 문제를 알려서 인식의 전환도 가져오고 약간 그 부분이 이제 대법원이든 국회든 이제 문제점을 하게 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공익성이 어쨌든 이로써 좀 증명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양 변호사는 다만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가 빠진 데 대해선 아쉬워하며 추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에는 신상 공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아직 해야 할 역할이 남아 있는 거죠. 미지급자 관련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가 발을되긴 했지만 대지급 대상과 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상습적, 악질적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등의 과제는 21대 국회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병에서 당선돼 21대 국회로 생환한 정춘숙 의원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처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아동으로 보면 아동 인권의 문제 또 아동 학대까지도 볼 수 있어서 그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날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동시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형사처벌 등의 과제는 21대 국회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을 지렛대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연일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불을 댕긴 건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 회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만호 비망록의 내용은 추가 기소를 당하고 사업 재기를 못할까 봐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당시 검찰은 별건 수사 비판 부담을 감수하고 한 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권력의 폭력,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배신 같은 강한 표현을 써가며 공수처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한다거나 나중에 공수처 수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든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규명이 돼야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절차적 정의를 언급하며 익히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동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종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우선 그 과거의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문건에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점을 들어 법원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오늘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 공수처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는 게 박 의원의 말입니다. 여권 인사들이 어제 오늘 연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기를 해보면 한만호 비망록은 최근 들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검찰이 한 씨가 수감돼 있던 구치소를 압수수색해 비망록을 확보해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의 증거물로 이미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는 비망록을 검찰이 스스로 증거로 제출한 것은 한만호 씨가 위증을 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는 비망록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한 씨는 1심 법정에선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바가 없고 9억 원 중 3억 원은 한 전 총리 비서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6억 원은 자신이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런 진술 번복을 위한 일종의 자기 증거로 해당 비망록을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 한만호 씨는 위증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망록 주장의 진위는 사법적 판단이 끝난 셈인데 민주당에서 이걸 다시 들고 나와 한 전 총리 사건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달라진 게 있다면 박주민 의원이 언급한 지난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관련 문건인데 해당 문건엔 과거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전부 무죄로 하면 정부를 상대로 상고법원을 설득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말입니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유죄와 한만호 씨 위증죄 유죄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법원이 이심전심 한통 속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게 여권의 의심이고 공수처 수사를 통해 이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한만호 씨가 이미 사망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의 양심 선언이라도 있지 않는 한 회유, 압박을 입증하기는 무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도 수사도 살아있는 생물이라지만 대한민국은 참 다이내믹한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권 입장에선 적어도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 출범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반대하며 차일피일 공수처 출범을 늦출 경우 공세를 가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검찰 과거 수사 관행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 출범에 발맞춰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공수처 수사로 이어질지와 별개로 여권 입장에선 한 전 총리 사건을 다시 이슈화하는 게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집중된 여론과 전선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만호 씨에 대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로인사이드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최로 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 토론회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한 이 사업주 지원이나 네. 이제 실업급여제도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좀 미흡하다라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가입률인데요. 네. 현재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49% 정도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정규직에 비해서 더 취약한 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정작 고용보험에서는 사실상 소외되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놓여 있는 건데요. 네.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선상에 있는 이 특수고용 근로자도 네. 사정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도 상황은 오히려 더 열악한데요. 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네. 가입률이 1%도 채 이제 되지 않을 만큼 고용보험이 굉장히 유명무실한 게 현실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등의 고용보험 가입이 사실상 이 사업주의 결정권에 달려 있는데요.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료 절반을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 고용보험 가입이 좀 달가울 리는 없습니다. 네. 이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당장 이제 한 푼이 아쉬운 측면에서 네.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고용주 없이 이제 보험료를 100% 이제 혼자 부담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역시도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률이 1% 언저리밖에 안 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네. 프리랜서나 특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이 좀 애매해서 이제 앞에 열거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번 토론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이제 네. 기본 축은 일단 가입자 개념을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고용보험 취지가 이제 급작스러운 소득 단절에 대응을 하자는 건데 네.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나누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임금 기반 구조의 현 고용보험제 틀을 유지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인데요. 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개념에 임금이 아닌 소득 네. 개념을 도입을 해서 네.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나눌 것 없이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 고원보험료를 이제 부과를 해 소득 단절 시 일정 기간 고용보험금을 지급하자라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강론에서 좀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확한 소득 파악이 네.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노동 형태와 무관하게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이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지금 네. 기준으로 치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네. 고용주 자리에 국가가 이제 대신 들어가서 네. 이제 소득자와 국가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을 하도록 하자라는 네.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이 되어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지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지 않겠냐라는 게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토론자로 나선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조세 방식이 아닌 사회보험 방식으로 가야 이행의 안전성과 국민적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전국민 고용보험제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편적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네. 덴마크와 프랑스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것처럼 수급 자격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분을 없애고 네. 이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이제 보험료와 고용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네.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면서 장기간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구직자나 또 초단시간 노동자, 또 실업급여 기간이 네. 지났지만 아직도 이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직자 등을 위해서 실업부조 제도도 함께 이제 동반돼야 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방향이 맞다면 뚝심 있게 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